수백 척의 배가 멈춰 선 바다 위 단 하나의 깃발만 움직입니다. 중국 국기를 단 선박입니다. 다른 나라 배는 전부 멈췄는데 이 배만 통과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위안화로 결제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때 기름을 가진 국가가 세계를 멈췄던 순간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에너지 위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건 화폐 권력이 바뀌는 전환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달러가 아니라 다른 통화로 움직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실험이 지금 이 바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결국 달러를 무너뜨리는 거 아닌가? 겉으로 보면 맞습니다. 전 세계 선박이 멈춘 상황에서 중국만 기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로운 승자가 등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구조를 조금만 뜯어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이 통행 허가를 받은 순간부터 중국은 오히려 더 위험한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특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택지를 빼앗긴 상태입니다. 지금 이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분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이건 도로 하나가 막힌 수준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혈관이 막힌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자동차, 공장의 기계, 겨울 난방까지 이 모든 것이 이 좁은 해협 하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이라는 해협 전체에 기뢰를 설치하고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여기에 전파 교란까지 걸어서 선박의 레이더와 GPS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봉쇄가 아닙니다. 눈을 가린 채 운전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30년 경력의 선장조차 계기판이 먹통이 되면 바다를 감각으로 항해해야 합니다. 더 문제는 생존입니다. 바다에 갇힌 선원들은 물이 떨어지면 정수 장치를 돌려야 하는데 엔진을 켜는 순간 열과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 신호를 따라 유도 미사일이 날아옵니다. 물을 만들면 죽고 만들지 않으면 탈수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백 척의 유조선과 화물선이 40도를 넘는 폭염 속에서 엔진도 켜지 못한 채 바다 위에 멈춰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단순히 중동에서 벌어진 사건일까요? 이미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주유소 가격표가 계속 바뀌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기름값이 아닙니다. 이라는 해협을 막으면서 전례 없는 규칙을 하나 선언했습니다. 위안화로 결제한 원유를 실은 배만 통과시킨다. 이 한 문장이 왜 위험할까요?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깨지지 않았던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 결제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규칙이 물리력으로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단순히 중국의 기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선택이 중국을 더 깊은 위기로 끌어들이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건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던 시스템의 균열이 처음으로 수면 위로 올라온 순간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벌어질 변화는 전부 예상 밖으로 보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건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구조가 흔들리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지금 중국이 서 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1974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조용히 거래를 합니다.
미국은 군사 보호와 최신 무기를 제공하고 사우디는 단 하나의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석유는 반드시 달러로만 결제한다. 이 한 문장이 이후 50년 동안 세계 경제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를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결제 방식 같지만 실제로는 글로벌 권력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걸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한국, 일본, 독일, 어떤 나라든 공장을 돌리려면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을 사려면 달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달러는 어디서 얻을까요? 미국에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이 구조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게임 룰과 같습니다. 달러를 벌고 싶으면 미국 시장에 들어와라.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하려고 경쟁하게 됩니다. 자동차, 반도체, 의류, 식량까지 모든 실물 생산이 이 흐름에 묶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미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그 달러로 전 세계의 실물 자원을 가져옵니다. 다른 나라들은 땀 흘려 물건을 만들어야 달러를 벌 수 있지만 미국은 통화 발행이라는 시스템으로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건 단순한 금융이 아닙니다. 인프라 수준의 권력입니다. 달러는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전 세계 자원을 끌어오는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미국은 적자를 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자를 통해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그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순환을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시스템에 도전한 나라들은 항상 같은 결말을 맞았을까요? 사담 후세인은 원유 결제를 유로화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과는 미군의 침공과 사망이었습니다. 카다피는 아프리카 통합화폐로 석유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끌려나와 처형당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달러 결제 시스템은 단순한 경제 규칙이 아니라 군사와 외교까지 연결된 패키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50년 동안 이 구조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 성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성역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라는 말로 선언한 게 아닙니다. 미사일과 기뢰를 깔아놓고 물리적으로 달러 결제 선박을 막았습니다. 이건 규칙 변경이 아니라 게임판 자체를 뒤집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등장한 것이 위안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달러 대 위안화의 싸움이 아닙니다. 더 깊은 구조에서는 이 시스템을 건드리는 순간 어떤 대가가 따라오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새로운 승자의 탄생이 아니라 기존 질서를 건드렸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실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중심에 중국이 서 있습니다. 봉쇄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폭발로 멈춰 선 유조선 옆을 중국 국기를 단 선박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갑니다. 다른 배는 전부 막혔는데 이 배만 통과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위안화로 결제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만 보면 결론은 단순해 보입니다. 중국이 이긴 것 아닌가? 전 세계는 기름 부족으로 혼란인데 중국만 안정적으로 원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달러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실제로 물량도 중국으로만 들어갑니다. 공식 데이터에서도 봉쇄 이후 이란산 원유 수천만 배럴이 전량 중국으로 향했고 결제는 100% 위안화였습니다. 달러가 단 한 푼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착각이 생깁니다. 이건 달러 체제가 무너지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승리가 아니라 구조적 착시입니다.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중국은 하루에 약 1,400만 배럴의 원유를 소비합니다. 이 양이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올 수 있습니다. 25m 수영장 약 3,600개를 매일 기름으로 채우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뉴스에 나온 수천만 배럴 공급량은 이 소비 속도를 기준으로 보면 며칠치에 불과합니다. 일주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걸 일상으로 비유하면 간단합니다. 하루 3끼를 먹어야 사는 사람에게 삼각김밥 하나를 주면서 이걸로 버텨라 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공급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조적인 부족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중국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는 이란만이 아닙니다. 사우디, UAE, 쿠웨이트, 이라크, 중동 주요 산유국 대부분의 원유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란이 해협을 봉쇄한 순간 이 국가들의 원유까지 전부 같이 묶여버렸습니다. 즉, 중국은 특별 통행권을 얻는 대신 나머지 공급망 전체를 잃은 셈입니다. 봉쇄 이전에는 하루 700만 배럴 이상을 다양한 국가에서 들여오던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란산 일부 물량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끊긴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비축유를 쓰면 되지 않을까?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건 해결책이 아니라 시간 벌기입니다. 매일 수영장 3,600개 분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나라에서 비축유는 며칠을 버티는 장치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불리해집니다. 결국 이란이 준 것은 통행권이 아니라 조여오는 올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회처럼 보였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선택지를 줄이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올가미는 이제 중국의 시스템을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공급망, 가격 구조, 모든 것이 연결되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한 착시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대가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올가미가 실제로 조여지기 시작한 첫 번째 지점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가장 먼저 중국 제조업의 원가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기름값이 올랐다는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산업 전체의 비용 체계가 뒤집히는 사건입니다. 하나의 공장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광저우나 선전에 있는 중형 수출 공장입니다. 직원 200명, 월 매출 20억 원, 마진 15%, 흔한 구조입니다. 이 공장의 월 전기료가 약 3억 원이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기료가 5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단순 계산으로 매달 2억 원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장재의 가격이 오릅니다. 운송비가 오릅니다. 직원 셔틀버스 기름값까지 올라갑니다. 이 모든 비용이 동시에 상승합니다. 결과는 간단합니다. 흑자였던 공장이 바로 적자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선택지는 2개뿐입니다. 직원을 줄이거나 생산을 멈추거나 어느 쪽을 선택해도 공장은 무너집니다. 이건 하나의 사례가 아닙니다. 선전 지역에만 이런 공장이 수만 개, 중국 전체로 보면 수십만 개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단순한 기업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왜 에너지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너지는 모든 산업의 기초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공장을 돌리는 힘이고 기름은 물류를 움직이는 혈액입니다. 이걸 일상으로 비유하면 아마 몸에서 혈액이 2배 비싸진 상황과 같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모든 움직임이 느려지고 결국 기능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충격은 공장을 넘어 확산됩니다. 트럭 운송비가 급등하면서 내륙 물류 전체가 흔들립니다.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컨테이너 하나 보내는 비용이 봉쇄 이전 대비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상승이 아닙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창고에는 재고가 쌓입니다. 현금 흐름이 막힙니다. 납품 대금이 지연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공장 하나가 무너지면 그게 왜 중요한가? 이 구조에서는 하나가 아닙니다. 한 공장의 적자는 연결된 거래처 10곳으로 바로 전염됩니다. 부품 공급업체, 물류업체, 하청업체 모두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건 도미노가 아니라 네트워크 붕괴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하나의 변수로 수만 개의 기업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란이 준 통행권의 대가는 명확해집니다. 겉으로는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체 에너지 공급의 절반이 증발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공장 하나하나의 손익 구조를 뒤집으면서 중국 제조업 전체를 천천히 멈추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는 내부에서 발생한 비용 충격입니다. 이제 외부에서 더 큰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올가미는 외부에서 조여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이란의 원유 거래를 최근에 갑자기 시작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거래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방식입니다. 이전에는 전부 그림자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류를 위조하고 페이퍼 컴퍼니를 끼우고 암시장 환전을 통해 흔적을 지우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필요할 때 쓰기 위한 카드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란이 전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위안화로 결제한 선박만 통과시킨다.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거래가 공개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미국이 꺼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관세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관세는 사실 큰 위협이 아닙니다. 진짜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 즉 2차 금융 제재입니다.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주요 은행들을 달러 결제 시스템, 즉 스위프트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송금이 막힙니다. 달러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이건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활동 자체가 멈추는 수준입니다. 이 상황을 이미 경험한 나라가 있습니다. 2022년 러시아입니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되자 루블화는 하루 만에 약 30% 폭락했습니다. 해외 자산은 동결됐고 수십 년간 쌓아온 금융자산이 순식간에 접근 불가 상태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재가 아닙니다. 경제 시스템을 차단하는 버튼입니다. 지금 미국은 이 버튼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이 제재가 중국에게 더 치명적일까요?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 국가입니다. 달러 기반 무역 시스템에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상으로 비유하면 심장이 아니라 혈관 전체를 묶는 것과 같습니다. 피가 돌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장기도 기능을 잃습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수출이 막히면 기업이 무너지고 기업이 무너지면 고용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내수 경제로 바로 전이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중국은 왜 이 위험을 감수했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확보하려면 이란과 거래해야 했고, 그 거래는 위안화로만 가능했습니다. 즉, 이 선택은 전략이 아니라 상황에 밀린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능성의 단계였습니다. 이제는 현실적인 압박이 됩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내부가 흔들리고 미국의 금융 제재 가능성이 외부에서 압박합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는 한쪽에서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안과 밖이 동시에 흔들릴 때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올가미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조여옵니다. 이미 시작되어 있던 균열이 지금 상황과 겹치면서 더 크게 터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중국 경제는 원래 괜찮았던 거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중환자 상태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입니다. 헝다라는 기업 하나가 남긴 부채가 약 400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삼성전자 1년 매출보다 큰 규모입니다. 기업 하나가 국가 경제를 흔들 수 있는 구멍을 만든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위, 3위 부동산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부실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멈춥니다. 집값이 반토막 나면 외식이나 쇼핑을 할 생각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베이징 주요 상권 매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공식적으로 20% 수준입니다. 현실은 그보다 더 높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졸업생들이 배달 일자리 하나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명확합니다. 돈이 돌지 않습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습니다. 경제가 서서히 얼어붙습니다. 이 상태를 경제학에서는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엔진은 돌아가는데 연료가 공급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겉으로는 움직이지만 실제로는 점점 멈추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더 커집니다. 밖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장 전기료, 물류비, 심지어 라면 한 봉지 원가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소비는 줄고 있는데 가격은 왜 오를까?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경기는 얼어붙고 물가는 오르는 상태. 경제학에서는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황이 왜 위험할까요? 정책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히지만 이미 얼어붙은 경제가 더 죽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살릴 수 있지만 물가는 더 올라갑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부작용이 더 큽니다. 이건 해결이 아니라 버티기의 문제로 바뀝니다. 여기서 글로벌 자본의 반응은 단순합니다. 도망칩니다. 자본은 사람보다 빠르고 정부보다 냉정합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시장에서 자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이 금융 제재를 실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의 자산을 묶어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2022
연 러시아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스위프트에서 차단되자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해외 자산이 즉시 동결됐습니다. 그 장면을 시장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나리오가 보이면 판단은 빠릅니다. 돈을 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자본이 빠져나가면 위안화 가치가 하락합니다. 환율이 무너지면 수입 물가가 더 올라갑니다. 이미 40% 오른 에너지 가격에 환율 충격까지 더해지면 체감 비용은 2배, 3배로 뛰게 됩니다. 난이 부동산 붕괴, 에너지 가격 폭등, 자본 유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중국 경제는 가장 위험한 구간에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동시에 압박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점점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위기는 경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균열은 전혀 다른 곳에서 드러납니다. 군사력입니다. 중동에서 벌어진 단 한 번의 공습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중국의 군사 신화를 무너뜨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이란의 핵심 기지를 대규모로 타격합니다. 이란은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제공한 최신 방공 시스템을 배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수백억 원 규모의 장비가 깔려 있었고 이론상으로는 스텔스 전투기까지 탐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공습 시작 30분 만에 이란 최고 지도부가 전멸했습니다. 저항다운 저항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미군은 먼저 전자전을 걸었습니다. 전파 교란으로 레이더를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적을 탐지한다던 중국제 레이더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눈이 먼 상태가 된 겁니다. 레이더가 죽으면 미사일도 쏠 수 없습니다. 발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 정밀 유도폭탄이 순서대로 목표를 타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산 방공 시스템은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핵심 인프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군사력은 세 가지 축으로 설명됩니다. 적을 탐지하는 눈, 타격하는 팔, 최후 보복을 담당하는 핵. 그런데 이 중 첫 번째 단계, 눈이 완전히 무력화된 겁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타격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더 깊은 문제가 드러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단순한 기술 부족이 아닙니다. 중국에는 보조금을 노린 구조적인 왜곡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반도체입니다.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풀자 기술이 없는 기업들이 사업자만 바꿔 보조금을 받아갔습니다. 전기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리지 않는 차량을 만들어 쌓아두고 서류상으로 판매 완료 처리에 보조금을 챙겼습니다. 이 구조가 왜 위험할까요? 같은 방식이 국방 분야에도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국방은 외부 감시가 거의 없습니다.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검증이 차단됩니다. 이게 오히려 부패를 더 깊게 만듭니다. 하나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정부가 레이더 개발에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 돈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군, 관료, 중간 조직을 거치며 계속 빠져나갑니다. 최종 연구소에 도착하면 남는 돈은 극히 일부입니다. 이걸 일상으로 비유하면 고급 스포츠카를 만들 예산으로 자전거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 연구원들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조작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꾸미고 시험 영상을 편집합니다. 이 보고서는
위로 올라가면서 더 과장됩니다. 최종적으로는 미군을 능가하는 무기라는 결론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종이 위의 이야기입니다. 성능을 검증할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실전입니다. 그리고 그 실전이 이란에서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30분 만에 붕괴였습니다. 이슈 이 소식이 중국에 전달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최고 과학자 3명의 기록이 공식 시스템에서 사라집니다. 이름뿐만 아니라 논문, 수상 이력, 소속 정보까지 전부 삭제됩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이건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닙니다. 국방 시스템 자체에 감출 수 없는 결함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 실패가 중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무력 통일을 최종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드러난 결과는 이 계획 자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대만 해협은 이란보다 훨씬 불리한 전장입니다. 근처에 미군 기지가 존재하고 개입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이란에서 30분 만에 무너진 방공망으로 이 환경을 버틴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군사 실패가 아닙니다.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준비해온 전략 전체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균열은 이제 경제를 넘어 국가의 방향 자체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연결됩니다. 에너지, 금융, 내부 경제, 군사력, 이 4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버티기 어려운 구조인데 지금은 4방향에서 동시에 압력이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국 지도부 앞에 놓인 선택지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란과의 거래를 유지하면 미국의 금융 제재가 현실이 됩니다. 반대로 거래를 끊으면 에너지 공급이 무너집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치명적인 손실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치에서 결정을 하지 않는 선택은 대개 가장 나쁜 결과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에너지는 계속 부족해지고 금융 제재 가능성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가장 빠르게 읽는 존재가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입니다. 자본은 감정이 없습니다. 위험이 보이면 즉시 빠져나갑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통화 가치가 무너집니다. 위안화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가 다시 상승합니다. 이미 오른 에너지 가격 위에 환율 충격까지 겹치면 실제 체감 비용은 2배, 3배로 커집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스스로를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중국은 돌파구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시나리오는 하나입니다. 외부 충돌입니다. 내부 위기를 외부 갈등으로 돌리는 전략이 역사적으로 여러 번 반복된 방식입니다. 그럼 중국도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란은 종교 기반 체제입니다. 손실보다 신념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다릅니다. 이들은 철저한 이익 집단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자산은 해외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구조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외 자산이 동결됩니다. 자녀들은 적국에 묶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안전장치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집니다.
즉, 이들은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제한됩니다. 강하게 보이되 실제로는 충돌을 피하는 전략. 겉으로는 긴장을 유지하지만 실질적인 전면전은 피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현재 가능한 유일한 생존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중국은 지금 에너지 봉쇄, 금융 압박, 내부 붕괴, 군사 신뢰, 하락 이 네 가지 축에서 동시에 압박받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전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중국 내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상과도 연결됩니다. 기름값, 수출 시장, 환율, 이 모든 것이 이 구조 안에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뉴스 자체가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구조를 읽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표면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읽는 사람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이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에 가깝습니다. 중국이 이 압박 속에서 무너질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카드를 꺼낼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경제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와 숫자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흔들릴 때 기회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이 전환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변화를 관찰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그 흐름 위에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선택을 미루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 파도가 완전히 보일 때는 이미 늦습니다. 진짜 기회는 아직 불확실할 때 만들어집니다. 더 원주 후, recognize, 더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와 더 원주 후, shape the future.